조선 초기 한양 남쪽 인근 큰 장터로 유명한 대평부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김만선이라는 이름의 만두 장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만두 솜씨는 한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김만선은 이름 그대로 만가지, 선한 일을 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만선의 만두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무려 100년 넘게 내려온 비밀조리법으로 만든 만두는 피가 얇으면서도 쫄깃하고 속은 고기와 채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고 깊은 맛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김만선만의 특별한 양념장은 단맛과 짠맛, 매운맛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비법은 특별한 약초들을 우린 물에 여러 가지 장을 섞어 만든 것인데 정확한 배합법은 오직 김만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만선의 만두는 모양도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만두와 달리 꽃잎처럼 예쁘게 접어서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만선의 만두를 꽃만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만선은 만두를 빚을 때마다 음식은 곧 정성과 마음이라고 말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김만선의 만두집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양반부터 상인, 농부, 기생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김만선의 만두를 맛보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멀리 한양에서도 관리들이 특별히 찾아와 김만선의 만두를 먹고 갈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임금님이 드실 만두를 주문하러 궁궐의 상궁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대평부 사람들은 김만선의 만두집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김만선 댁 만두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기운이 난다 해서 고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김만선의 뜨거운 만두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김만선에게는 5명의 딸과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가의 만두 비법은 대대로 아들에게만 전해지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이름은 김선규였는데 올해 16살이 된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김선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만두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김선규는 외모도 뛰어났지만 머리가 총명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아버지의 만두 비법을 금세 익혔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하고 해질녘까지 쉬지 않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특히 김선규가 만든 만두는 아버지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었는데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만선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선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김가의 만두 비법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겠구나. 김만선은 아내와 상의하여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인의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중에서 세 번째인 상민으로 함부로 양반가와 혼사를 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상인 집안이나 농가 및 수공업자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만선의 아내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좋은 처녀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우리 선규 같은 아들감을 어디서 찾겠어? 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선규는 대평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총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김만선 부부가 아들의 혼사를 논의하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점잖은 차림의 중년 남자가 김만선의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양반은 아니었지만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말투와 행동거지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사시는 박대감 댁의 관리인 정서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댁 교수께서 김만선 댁의 만두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꼭 드시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왔던 대평부 상인이 김간의 만두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두를 많이 싸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시면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드시기 전에 찜통에 넣고 일각에 안 진하게 다시 쪄서 드시면 맛이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서방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긴 여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선규 도련님께서 직접 오셔서 갓 만든 따뜻한 만두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입니다. 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여행비와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30냥을 드리겠습니다. 30냥이라면 김만선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규는 돈보다는 다른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대평부 사람들이 만두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서방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서방이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아씨께서는 정말 위독 상태입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 명의로 진찰을 받아봐도 뚜렷한 병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종으로부터 김만선 댁의 만두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 그날 꿈에서 맛있는 만두를 배불리 먹는 기분 좋은 꿈을 꾸셨고 김만선 댁의 만두를 드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만선 댁에 갓 만든 만두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김선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병든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선규는 아버지와 상의하기 위해 정서방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김만선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김만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든 교수가 불쌍하구나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하늘이 우리에게 만두 만드는 재주를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다녀오너라.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걱정 말고. 다만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김선규는 며칠 동안 입을 옷가지를 간단하게 꾸려서 정서방과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하루 종일 달려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은 정말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8개나 되고 정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정자에서는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김선규는 정서방의 안내를 받아 부엌에 도착했습니다. 부엌도 김선규 집보다 훨씬 크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각종 그릇들과 조리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규가 필요한 재료들을 적어주자 하인들이 즉시 시장에서 최고급 재료들을 구해왔습니다. 고기는 가장 부드러운 부위만 골라왔고 채소들도 모두 싱싱했습니다. 김선규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반죽을 했습니다. 밀가루는 귀했기에 밀가루, 감자, 옥수수 가루를 비율에 맞춰 섞어 소금물을 넣고 반죽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무려 1시간 동안 치댔습니다. 그 다음 고기와 채소로 소를 만들었는데 이때도 김만선에게 배운 비법대로 각종 양념을 정확한 비율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비밀 양념장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만두를 빚을 때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하나하나 꽃잎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서 마치 예술품 같았습니다. 박대감 댁 하인들도 김선규의 솜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시네요. 하인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선규가 만든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만두들이 예쁜 사기 그릇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따끈따끈한 만두를 규수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방 안 전체에 고소한 만두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규수의 이름은 이다연이었습니다. 이다연은 20살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그 이름처럼 아주 고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달째 제대로 먹지 못해 아주 야위고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1개, 2개, 3개까지 연달아 먹어치웠습니다. 그동안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이다연이 만두는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다니 이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을 본 게 언제였던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대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이 우리 딸을 살려주시는구나. 이다연이 만두를 먹었으니 김선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정서방이 약속한 30냥을 건네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이 급히 달려와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이보게 김선규 총각, 내 긴히 부탁이 있네. 우리 딸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었네. 며칠만 더 머물러서 딸에게 만두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나? 딸이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병도 나을 것 같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하루에 2냥씩 더 주고, 내 딸이 만약 병이 낫는다면 자네와 혼인을 시키겠네. 김선규는 박대감의 애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어디나 같은 법이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김선규는 매일 정성스럽게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다른 재료를 넣어서 이다 연이 질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어떤 날은 돼지고기와 부추로, 어떤 날은 소고기와 여러 야채로, 또 어떤 날은 닭고기와 버섯으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연은 하루 3번, 김선규가 만든 만두를 먹으며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죽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규는 이 다연의 병이 나아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이 다연이 직접 부엌까지 와서 김선규가 만두를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도련님 손에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다연이 미소를 짓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김선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다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다연은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교양도 있었습니다.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이다연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김선규에게 감사의 마음을 금전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감이 김선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선규 총각이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이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그런데 박대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선규 총각이 우리 딸을 살렸으니 약속대로 우리 딸을 총각에게 시집 보내겠습니다. 김선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대감은 딸의 병이 너무 걱정되어 급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이제 딸이 나으니 약간 후회가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딸을 상인 집안에 시집 보낸다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말했습니다. 양반이 한 번 한 말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인데요. 마침 이다연이 부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김선규 도련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꺼이 시집 가겠습니다. 더구나 도련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재주도 뛰어나시잖아요. 저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는 며칠 동안 김선규를 지켜보면서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김선규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만두를 만드는 모습에서 진실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김선규 역시 이다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착한 성품에 자기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선규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대감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혼인은 부모님의 뜻이 있어야 하니 먼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혼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의에 맞는 일입니다. 박대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의를 아는 사람이군. 그렇게 하십시다. 김선규는 대평부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만선은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도 되었지만 곧 하늘이 내린 기회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선규가 양반댁 교수와 혼인하다니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것 같구나. 즉시 예물을 준비해서 한양의 박대감 댁을 찾아가 정식으로 혼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좋은 날을 받아 김선규와 이다연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박대감은 딸의 혼수로 비단과 귀한 그릇, 각종 보석들을 가득 보내주었습니다. 대평부 사람들은 김선규의 만두가 귀한 양반댁 교수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에 모두 신기했습니다.
김가의 만두는 정말 신통한 힘이 있나 보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만두로 사람을 살리고 신분을 넘어선 사랑까지 얻다니. 이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가의 만두를 맛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치료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김가의 만두를 찾았습니다. 대평부 사람들도 3일에 한 번씩은 꼭 김가 만두를 사 먹었습니다. 김가의 만두집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만두가 모자라서 김선규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여러 곳에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곧 대평부에 6개의 김가 만두집이 더 생겨났습니다. 각 분점마다 김선규가 직접 만든 만두소를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점이 늘어나자 김선규와 아버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 다연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김가의 만두 비법은 대대로 남자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연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재료 준비나 청소, 손님 응대 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만두 만드는 것을 배워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버님과 서방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김선규가 미안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 집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 있어서 부인에게는 비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답니다. 이는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정하신 철칙이라 어길 수가 없어요. 이 다연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게 문을 닫고 쉬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상할 것 같아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 아닌가요? 김선규는 아내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만선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느냐? 그러면 손님들이 실망할 것 아니냐 해서. 하지만 아내가 설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벌 수는 없잖아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김만선도 동의해서 김가 만두집은 일주일에 하루 정기 휴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불편해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쉬는 날이 있으니 김선규와 김만선이 더욱 건강해져서 만두 맛이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선규는 쉬는 날이면 아내, 이다 연과 함께 대평부 주변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 다녔습니다. 결혼 후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연은 김선규에게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김선규는 이 다연에게 만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다연은 김선규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에 더욱 반했고 김선규는 이다연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매주 쉬는 날 밤이면 둘이서 달빛 아래 강가에서 산책을 하며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선규와 이다연은 대평부 근처의 맑은 강가로 놀러 갔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 위에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김선규의 품에 안겨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이 온통 꽃밭 같아요. 이다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김선규도 이다연을 더욱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바람도 없는데 왜 이러지? 김선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간 배가 크게 기울어지더니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연아, 다연아. 김선규가 물속에서 아내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들과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급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서 사람 살려. 배가 뒤집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김선규는 운 좋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이다연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아주 깊지도 않고 흐름도 잔잔한 곳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지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김선규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내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연이를 찾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하루 종일 개울을 뒤졌지만 이다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가의 풀숲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옷까지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선규는 절망에 빠져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차라리 자신도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나 해서 김선규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님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김만선은 며느리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연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준 고마운 며느리였는데 김만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감 부부도 급히 대평부로 달려와 사위와 함께 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흑흑. 박대감의 부인이 오열했습니다. 자기 딸을 겨우 살려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너무 원통했습니다. 이 다연이 사라진 후 김선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두를 만들 때도 예전 같은 정성이 없었고 항상 멍한 표정으로 지냈습니다. 손님들도 김선규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김선규의 슬픔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연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김선규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던 강가에 나가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연아, 어디 있니? 정말 나를 떠난 거니? 김선규의 애타는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깊은 밤, 김선규가 평소처럼 개울가에 앉아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애절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김선규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자 안에서 한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 아래서 그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선규가 다가가자 여인이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혹시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건가요? 김선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의 아픈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가씨께서도 그런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여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유옥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매일 이곳에 와서 피리를 불며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도련님도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것 같네요. 김선규는 유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처지인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규와 유옥은 매일 밤 개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옥은 피리를 불어주고 김선규는 자신과 이다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연을 잊지 못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좋아할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유옥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유옥의 따뜻한 위로와 아름다운 모습에 홀린 듯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의 감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옥이 김선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김선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허락했습니다.
김선규는 유혹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연이 정실 부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혹이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둘째 부인이 되어야 해요. 놀랍게도 유혹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명분보다는 도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해요. 김선규는 아버지 김만선에게 유혹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만선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오히려 아들이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낫겠구나. 김선규와 유혹의 혼례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결혼 후 김선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유혹의 사랑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만선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가의 만두 비법을 이어받을 후손이 필요했는데 아직 손자가 없었습니다. 김만선은 김선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선규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필요하다. 김선규와 유혹은 아이를 갖기 위해 부부 생활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유혹의 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만선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유혹이 갑자기 메스꺼워하며 토했습니다. 김선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유혹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유혹의 말에 김선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김만선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뻔했습니다. 유혹은 임신 후 몸가짐을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혹의 배가 보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쌍둥이인가? 김만선이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유혹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가 김가를 찾아왔습니다. 유혹 언니 계세요? 저는 언니의 사촌동생이에요. 그 여자는 유혹에게 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고모님이 위독하세요.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고 싶어 하세요. 김선규는 걱정이 되었지만 유혹은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은 저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결국 유혹은 사촌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며칠 후 유혹이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3명의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서방님, 저 아들 3명을 낳았어요. 유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가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김만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에 큰 복을 주셨구나. 김가에서는 삼형제 출생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하얀 수염의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선규는 정중하게 도사를 상석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도사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무엇을 축하하는 겁니까? 김선규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 셋을 낳아서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소. 그 아이들은 당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도사를 보았습니다. 도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진실을 보여드리겠소. 도사가 유혹을 보고 한 손으로 유리 경대를 비추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간교한 요무라. 사람을 속이고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갑자기 유혹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상반신이 큰 잉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이놈은 깊은 강에 살고 있는 잉어 요괴요. 이 다연이라는 부인을 개울 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소. 김선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내 다연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요괴는 사람으로 살고 싶던 차에 당신 부부가 매주 강가에 와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여 부인을 숨겨두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부인을 그리워하여 강가에 나올 것을 알고 당신을 홀린 것이오. 도사는 품에서 하얀 알약을 꺼내어 잉어에게 주었습니다. 너에게 한번 기회를 주마. 이것을 먹으면 다시 평범한 물고기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어서 다연 부인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거라. 잉어는 눈물을 흘리며 알약을 삼키자 몸이 점점 작아져서 보통 잉어 크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부인을 찾으러 갑시다. 도사가 잉어를 그릇에 담고 김선규를 데리고 개울가로 갔습니다. 도사가 물속을 향해 주문을 외우자 강가 밑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투명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다연이 몽롱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연은 곧 정신을 차렸고 선규를 보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서방님에서, 다연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1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 부부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딸을 되찾은 기쁨을 나눴습니다. 도사는 새 아이들도 원래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유혹이 다른 마을에서 갓난아이들을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도사가 떠나기 전에 김선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행복하게 살 것이요. 내년에는 진짜 자식이 생길 것이요. 도사는 이 말을 남기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김선규와 이다연은 다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도사의 예언대로 이다연은 이듬해 봄에 임신했습니다. 10달 후 이다연은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 한 명씩이었습니다. 그 후 이다연은 2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총 3아들 1딸을 두었습니다. 김가의 대는 든든하게 이어졌습니다. 김가의 만두집은 이 신기한 사건 이후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김선규는 분점을 더욱 늘려서 전국에 김가 만두집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웬만한 큰 상단 못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어쩔 수 없이 딸을 만두가게 사위에게 시집 보내긴 했지만 체면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는 잘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 은근슬쩍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허허, 내 사위가 바로 김가네, 만두가게 주인이오 해서. 김만선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김선규와 이다연도 100년해로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김가의 만두 비법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전국 곳곳에 김가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만두집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만두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만선의 만두집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의 힘과 정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